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담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담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강한 진돗개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진돗개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난 뒤에 강한 진돗개의 기준이라는 것은 동종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정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인식하는 동호인들이 의외로 많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다수의 진돗개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체격 조건과 근성, 기술로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강함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극히 단순하고 편협한 측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진돗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승부가 결정되거나 가려지고 난 이후에 상호간에 나타나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강한 진돗개를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생존이 근원적인 목적이고 보면 진돗개 역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강함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이나 정글에서 자생하는 객가 동물들의 생태를 관찰해 보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타 동물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생존하기 위한 보편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요. 진돗개 역시 야생의 객가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일치하는 본능과 습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견종이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진돗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있어야 강한 진돗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짝을 찾고 번식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무한하게 이루어져야 생존하거나 존재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의 강함이라는 것은 진도섬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성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무게나 부피, 전투 본능과 싸움의 기술도 나름은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도섬에서 생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도섬의 생태 조건이 요구하는 형태적인 모습과 사람을 포함한 공동체나 동종의 무리가 요구하는 규칙과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본능적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야생성이 짙게 발현되는 진돗개들처럼 하나의 종이 유지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에는 동종 간의 경쟁은 하되 화해, 포용, 관용적인 행동 양식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맨날 싸우거나 약한 개들을 못살게 굴면 무리는 결속될 수 없고 무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결국 생존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강한 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태는 박두와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 사는 박두와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식과 장난감을 박두에게 양보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본능적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으므로 담태는 강한 진돗개의 기본적인 성질을 갖추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담태의 견주는 애견용품 판매점에서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항상 담태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매장 내에서 일을 할 때는 담태를 풀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매장에 있다가 보면 고객들이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애견들을 데리고 오는 견주들도 있었는데 하루는 성질이 아주 못되고 공격적인 애견 한 마리가 용품점에 들어오자마자 담태를 보더니 먼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담태는 영문도 모르고 반격을 했지만 견주들의 신속한 제재로 큰 사고 없이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격은 그 개가 먼저 했지만 어쨌든 매장을 찾아온 고객이 개이고 담태를 풀어놓고 있으니까 사고가 난 것은 담태 견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담태 견주는 담태를 향해서 소리를 쳤고 큰 소리에 깜짝 놀란 담태는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대 뒤에 숨어버렸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담태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질이 못된 그게만 오면 계산대 뒤로 숨어 있다가 그 쇼핑을 하고 나가면 다시 나오는 영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지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은 아니고 그게 말고 다른 개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피하지도 않았고 장난을 걸면 장난도 받아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는 등 원만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담태 견주는 쉬는 날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담태와 같이 10시간 이상을 함께 있다 보니까 담태는 견주의 행동 패턴과 관리 시스템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매장 내에서도 자기 위치를 인지한 것처럼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담태 견주는 담태를 키우고 난 뒤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예쁜 아이도 낳았는데 아기가 아빠를 닮았는지 개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조금씩 커가면서 멍멍이와 노는 걸 좋아했었는데 담태는 아기와도 잘 놀아줬습니다. 견주의 와이프는 네일 아트샵을 운영을 했었는데 담태 견주가 이직을 하는 바람에 출근을 하면 담태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할 처지였지만은 문제는 와이프가 그다지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랑이 맡겨놓고 출근을 해버리니까 담태를 샵에서 관리를 해야 했었는데 담태가 작은 애완견도 아니고 미용샵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대소변은 견주가 아침 저녁으로 해결을 해줬었고 혹시나 실내에서 배변을 해버리면 곤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담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행여 고객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를 가하면 어쩌나 하는 높아심도 있었겠지만 고객이 왔다가 서비스를 받고 나갈 때까지 한자리에 있으면서 선을 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오면 담태를 칭찬하고 담태를 쓰다듬는 분도 계셨다고 했는데요. 담태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내무려주면서 만져달라는 행동을 했었고 간혹 와이프와 손님들이 간식을 먹을 때면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적정 거리에 멈춰서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 간식을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견주가 샵을 가봤는데 와이프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담태는 자유롭게 풀어져 있었는데 뛰쳐나갈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개를 묶어놓고 청소하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렇게 청소를 했던 것이고 매장 밖에서 사람들과 개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도 담태는 같은 자리에서 몸만 이리저리 움직일 뿐 관심 없다는 태도로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와이프도 담태의 분별력 있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지가 먼저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고 견주님 퇴근할 시간인데요 하는 것처럼 퇴근 준비는 담태가 먼저 했었고 어떨 때는 담태의 행동을 보고 퇴근 시간을 확인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와이프도 담태를 신뢰하게 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렵 기능과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견주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담태의 목에다가 추적기를 달아서 산행을 시켰는데 담태가 첫 번째 짐승을 잡았을 때는 다른 개들과 합동 산행을 나갔다가 우연하게 한번 물어본 게 전부였지만은 1년이 넘어서면서 조상들에게 유전된 먹이 수급의 본능이 발현되면서 후각, 청각,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짐승 흔적을 찾아서 발견하고 추격신을 벌였다고 했는데요. 짐승을 추적하는 것은 자주 보았지만 한동안은 짐승을 못 잡아서 담태 견주는 사냥에는 재능이 없는가 보다 했었는데 어느 날 산행을 하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단독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 수차례 단독으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포획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담태가 사냥을 하는 방법은 장거리로 짐승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 후 500m 내외에서 포획을 했고 사냥 패턴은 짐승을 발견하고 추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짐승의 도주 방향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짐승을 추적을 했고 적정 지점에 가서 포획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견주는 주로 야간 산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등산객이 많았을 겁니다. 담태가 짐승을 잘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항상 같은 산을 오르다 보니까 담태는 그 산의 지형지물과 지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험을 많이 한 익숙한 장소에서 짐승을 많이 발견하고 추적을 했고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짐승의 도주 패턴을 미리 알고서 포획하는 영특한 사냥 방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짐승을 포획하기 좋은 날이나 날씨, 시간이 있습니다. 담태의 견주는 그런 상황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도 산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산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산행의 목적이 짐승을 잡는 것이라기보다는 담태의 스트레스 해소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끔 산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담태는 수렵견으로서도 재능과 기능이 충분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진돗개로 보입니다. 이것으로서 담태의 이야기를 거의 끝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돗개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난 뒤에 우리는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람회의 상력과 혈통서나 족보 등을 보면서 그것으로 순종 진돗개이니 우수개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력이나 혈통서에는 개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관찰 기록이나 이력이 없기 때문이고, 현행 전람회의 심사 기준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력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력이 있는 개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헛짓기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입질을 하는 게, 힘이 약한 개들을 매번 폭행하고 어린 강아지들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개들도 관찰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력이 있다고 해도 가치가 높은 진돗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보의 투명성 확보와 형태적 범주가 확인된 개체라면 반드시 행동 양식 관찰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능한 심사위원들보다는 개를 직접 키우는 견주분이 유리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에서 담태를 키웠던 견주는 분양받은 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보살피면서 충분한 기회를 줬던 것이고, 담태는 견주의 보살핌에 진돗개의 우수함을 행동으로 보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돗개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진돗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리고 관찰하다 보면 유능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받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담태는 현재 종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김포에 올라와 있습니다. 담태의 자견들이 태어나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인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애견 생활 되십시오.